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그리고 KBS 일라디오를 통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엽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뭐 삶의 문제랑 좀 직결된 문제라서요. 생활에 관련된 문제지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전의 적자 문제. 예전부터 지금 많이 거론이 됐던 것인데 또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전기요금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특히 주부들 입장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많이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그 외에 그간 진행되어 왔던 뭐 차등 요금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예고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국제 정세와 맞물리면서 좀 어떤 에너지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급등하고 그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 문제는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만 뭐 예년에 거의 4-5배 이상 그 이상을 뛰어넘는 적자가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례 제도를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 원가 회수율이 뭐 30%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초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손을 보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그간 이제 계약 고객 수가 전체의 한 0.2%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절반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산업용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정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요금의 적자 문제도 해결하고 또 에너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조만간 손을 보겠다고 대대모의 어떤 구조 조정을 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는 이 물가 안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단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야, 뭐 산업계, 농업계 하고 또 영향이 있을 거란 예상도 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적자 문제가 지금 뭐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이라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뭐 가정에만 부담을 몰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또 산업용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그러나 또 산업용 요금 인상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원가가 오르면 또 그게 결국 소비자 부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꾸준히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산업용, 농업용 이 전기요금 인상 부분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네, 우선 이 한전의 이제 적자 문제는 예견되어 있던 문제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도 산업용 전기나 가정용 전기, 농업용 전기의 어떤 그 판매 단가가 굉장히 낮은 것은 대체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고 다만 이게 그 누적 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4-5년 전만 해도 한 3천억 대였다면은 그게 이제 조 단위로 올라갔고 올해는 예상되는 적자가 35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뭐 거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한전 적자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본질을 찾아야 그에 따른 또 해법도 도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과 관련한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전력 구입비가 증가한 것. 뭐 그게 우선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제 그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4-5년간의 어떤 그 기간에 걸쳐서 탈원전이랄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따라서 그 생산 단가의 비용이 상승했던 문제들도 좀 짚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금 체계안의 낮은 비용의 문제도 있고 그 판매 단가의 어떤 구조의 문제도 있고 경영의 문제도 있고 국제적 원인에 따른 문제도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 같은 경우는 몇몇 이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탈원전 이전이 2016년과 탈원전 이후인 2018년을 좀 비교를 해보면 구입 단가가 실은 가장 낮은 그 원은 원전으로 네.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원전은 17%가 감소를 하고 네. 구입 단가가 높은 LNG는 26%나 이제 급증을 했고 네. 그래서 만약 2016년과 동일하게 2018년도 운용을 했다면 2018년 당시 적자가 1조였었는데 오히려 4천억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네. 그런 제출된 자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와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게 구입 이제 단가 자체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을 뿐더러 네. 그걸 이제 민간에서 이제 구입하는 그 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광 에너지랄지 네. 이런 것들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이제 있을 때 전력을 생산하면 네. 그걸 이제 발전사가 구매를 구매해야 하는 건데요. 되겠죠. 그게 이제 네. 구매 인증서라고 하는 제도로 구매를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리고 그것에 대한 또 단가도 인증서를 구매하는 단가가 거의 지금 5년 내에 한 3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사에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적자 폭이야 그건 이제 국가가 일정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그 생산 단가에서 그 판매 단가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네. 좀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긴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네. 왜냐하면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건 50% 전체 전기 50%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지만 원가 회수율은 7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일정 정도 정상화하는 방향에서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거를 이제 산업부와 기재부가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경제계에 대한 목소리 청취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정 정도 단가 조정도 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참 어렵네요. 지금 이제 환경의 문제를 또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는 또 신재생 그린 네. 에너지 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 대표님께서는? 저는 방금 신보라 의원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네. 내용을 들으면서 지난 그 대통령 이제 정책 토론회를 떠올렸는데요. 네. 알리백을 알고 있느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지 못하면서 크게 이제 논란이 예. 좀 일었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집권 이후에 최근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규모로 이제 전 정부 시절에 있었던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고 이 중에 이제 뭐 수십억에 달하는 이제 감사 적발 어떤 사안들이 이제 발표가 좀 되고 그것을 일종의 태양광 비리로 묶어서 태양광 카르텔이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과정상에 예를 들면 뭐 원래 농지에서는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이렇게 특례적인 사항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런 경우에 뭔가 남용을 하거나 막 가짜로 설치를 하고 지원금을 받았다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국가지원금을 잘못되게 그러니까 오남용한 사례들은 척결을 해야 하고 그렇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죠. 네. 그렇지만 그런 사례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태양광을 비롯한 어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 자체가 이제 뭔가 후퇴하거나 그 자체가 일종의 어떤 비리나 카르텔 조직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나의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최근 5년간을 이제 되짚어보면 예. 2017년도에 한 1,700억,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마이너스 2천억, 마이너스 1조 2천억 해서 이제 적자 손실이 났고요. 네. 근데 2020년도에는 다시 4조 1천억 정도, 네. 862억 해서 거의 4조 이상의 또 이익이 났어요. 예.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마이너스 5조 8,610억 정도로 지금 우리가 손실 예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들락날락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제 에너지 수급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에너지로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위 에너지 통로를 이제 단위별로 수급을 한 다음에 그거에 그렇겠죠. 평균 금액을 쳐서 이제 사실은 이제 파는 그런 형태를 네. 현전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원가 상승의 큰 요인이고 그런 부분을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 국민 정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전력공사의 성과급은 전혀 변동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최근 무슨 5년간 말이죠? 네. 2,000억, 1,800억, 1,700억, 1,700억, 1,800억 그리고 전년도에 그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1,600억 가량 5조 8,600억의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1,600억 원을 한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이 비율이 있으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그냥 사실 성과급을 직원들은 받아가는 성과급을 거군요. 굉장히 많이 받고 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고 근데 또 일정 임원, 직급 이상은 특히 굉장히 또 많이 받습니다. 임원의 성과급이라는 건 또 더 네, 눈에 수도 많기 띄네요. 때문에. 네, 임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급을 가져가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이제 성과급 지급이나 이런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사실은 영업이익이 손실이 안 났던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구조 전체를 볼 네, 때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정용에 뭐 비해서 사실 산업용이든. 산업용은 더 싸다라는 문제점을 지적받았지만 가정용의 경우에도 막 아주 정말 비싸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해 온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OECD의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수출 의존도나 이런 부분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뭐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했을 때도 산업용 사용량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런 비용의 정상화는 사실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서서히. 부분은 네, 환경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수년간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금 인상은 저는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최근에 헤드라인이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 가정용 전기요금 4인 기준 8만 원 이상 인상해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정용에서 이 모든 것을 떠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실 계속해서 이제 가계 부담은 커지고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인플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전의 영업 순이익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포션을 한계선을 상한을 설정을 하고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났을 때에는 반드시 부채를 그렇죠. 해소하도록 하고 성과급이나 조건을 이런 달아야 부분에 되겠군요. 있어서도 네. 네, 이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의 법제도적인 개편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을 한다고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어떤 부분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을 그렇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촘촘하게 파고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필요하면 부담을 하겠지만 이것이 국민들만 전제되어야. 전담하는 형태가 네.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합의가 무엇이 필요할 전제돼야 것 같습니다. 될지가 예. 분명해져야 되겠네요. 지금 다른 것보다 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경영에서의 이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좀 밝혀져서 그것이 전제돼야지 이제 국민이나 아니면 다른 산업계나 농업계에 부담을 지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복잡하니까 그냥 민영화를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지금 논의들이 나오는데 과연 민영화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나 뭐 전기, 수도, 뭐 가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정도 지금 다 이제 공기업화 되어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국가의 통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생활 필수 네. 어떤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간에 떠드는 민영화는 사실 궤변이고 네. 괴담에 불과하고 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금 현재에서는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이 뭐 여러 자구책들을 내어놓고 있는데 네. 해외 사업들을 많이 벌려놓은 것들에 대한 정리를 수익이 하겠다.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구조조정하는 거지 지분 자체, 한전 지분 자체를 매각하는 형태의 어떤 민영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영화는 답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영화하면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에서 내걸었던 이제 현수막이 떠오르거든요. 어떤 거였죠? 최근 지방선거에서 음. 이제 갑자기 이제 일정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전기 민영화 이런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라는 취지에 또 한수막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거를 또 일정 부분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하면서 네.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사실 좀 깊이 공감하진 못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영화는 당연히 공공재에 대해서는 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뭐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확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상호간에 이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뭐 비리 카르텔이었다라고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는 민영화를 할 수 있다, 하려고 한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는 전혀 어떤 공론화의 장을 결이 이제 풍성하게 만들지 못하고 네.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한전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입법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죠. 좀 날카로운 칼과 칼이 마주치는 논의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를 비껴가고 있네요. 양쪽 네, 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알리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뭐 향후에 한 10년, 20년이 도래하기 전에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여러 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생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걸 이번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약간 그런 원전 관련된 것들이 막 누수되고 있다 이런 고발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계속 담보하고 있는 걸로 다시 회귀하자라는 전략 자체도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전략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중요한 그렇죠. 거죠. 속도와 네.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면서 재정 적자에 대응하되 이 정권이 마지막에 끝나면서 다음 정권으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될 때 네. 그때 지금보다는 재정 건전성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갖출 수 있는 형태의 로드맵을 좀 발표해야 하는 시점이란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조금 더 장기적인 시선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뉴스도 또 중요한 거라 이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행복주택이 인기가 없다. 앞서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겁니까? 심으로 의원께서 좀 내용을 봐주시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네.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7년 4.4%였던 미임대율이 2022년 6월 현재 9.1%까지 늘었습니다. 2배가 넘었네요. 네. 전체 공공임대주택 미임대율이 한 3% 정도인 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공간율이죠. 지역에 따라서는 빈집인 행복주택이 20%를 넘긴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충북이 22.2%, 경남이 19% 정도인데요. 네. 이런 행복주택을 꺼리는 이유로는 좁은 면적과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꼽힙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대부분 또 40m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돼서 미임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도 공실률이 높은 행복주택도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도. 네. 경남 양산의 행복주택은 900가구 중에 63%인 570가구가 전용 면적이 17제곱미터. 26제곱미터의 원룸이에요. 그러니까 17제곱미터라고 하면 4평. 방 하나네요. 방 하나도 큰 방도 아니죠. 네, 26제곱미터면 6평 정도 뭐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파격 대책, 월세를 1년간 유예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도 내걸었는데도 안 들어오는군요. 네, 공실률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공급이 넘쳐서 미임들이 높은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좁은 면적은 예전부터 지금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짓는 것인지 이 삶의 질 주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잘 활용이 되도록 하는 안착시키는 데까지가 사실은 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17제곱미터, 4평. 한 평 화장실 빼고 나면 3평. 거기에 부엌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방은 1평 아니면 2평이겠네요. 네.
그래서 거의 원룸형으로 이제 제공이 예. 되고요. 화장실이 있고 뭐 거실 겸 방이 조그만 게 그런 있고. 거를 같이 혼용하고 이제 약간의 발코니가 달려 있는 형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초소형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대적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고 그런 만큼 공급 중심의 정책 설계가 아니라 예. 수요자 중심의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가 먼저 좀 돼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행복주택이 처음에 이제 도입되는 과정이나 또 절차상에 있어서 총 몇 호, 몇만 호, 뭐 네.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또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해서 전용할 수 있는 땅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전용률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구 호수를 좀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작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작은 초소형 주택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뭐 사례담들을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보다도 더 좁은 이제 원룸에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라서 고민하다 결국에는 안 가기로 결정했다라든지 예. 특히 이게 또 행복주택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이제 청년을 겨냥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특별히 이제 출산에 의지가 있거나 계획이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신하면은 바로 또 옮겨야 나와야겠네요.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다. 네, 마음이 가지 않는다. 그렇군요. 아무리 비용이 이제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7733번님께서도 지방에 지어놓고서는 역 근처나 도시 근처가 아닌 상태에 건립된 그 위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신부라님께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여러 인프라들이 함께 있어야 이제 주거 공간의 어떤 질이 높아지는 건데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동성의 문제 그리고 주변에 어떤 네. 뭐 생활 문화 시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진짜 행복주택이 지어질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가 물량 압박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시점이죠. 네. 그래서 그냥 너무 정말 탁상 행정 몇만 아닙니까? 호 공급을 네. 이렇게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그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그 아파트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초소형을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문제들 그리고 이제 LH가 토지를 매입한 지역들이 네. 완전히 이제 역 근처나 그런 곳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그렇군요. 대체적으로 농지들을 주로 사들인 그럼 다음에 거리가 먼 그걸 거죠. 이제 개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또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공주택을 건립하게 되는 어떤 법률상 최소 주거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최소 주거 면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조항의 기준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4평 있잖아요. 17제곱미터. 네, 아니 14제곱미터. 14제곱미터. 14제곱미터가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으로 정해져 이 있습니다. 기준도 조금 높여야 되겠군요. 네. 근데 저는 정부가 최소 주거 면적이라는 건 정말 그야말로 최소. 네, 최소인데 그거에 따라서 최소 면적을 중심으로 한 짓기만 한다는 건 건설을 네. 해왔다라고 하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는 행복주택도 있지만 빌트인이 안 되어 있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 뭐 들어가면 TV, 더 좁아지는 뭐 거죠. 이런 세탁기 다 가지고 와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입주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 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생각해봐야 될 게 참 많네요.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또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